안녕하세요. 잠이 솔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밝고 아름다웠던 한 젊은 여성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자친구와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싸늘한 비극으로 이어졌는데요.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정말 충격적인 반전들로 가득하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켈리는 1993년 3월 2일 미국 오리건주의 아름다운 도시 벤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16년 그녀는 23살의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여성이었죠. 치과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센트럴 오리건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켈리를 처음 본 사람들은 그녀가 강하고 개성 넘치는 여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와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켈리가 사실 그림과 시를 사랑하는 몽상가 같은 영혼을 지닌 소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켈리의 부모님은 그녀가 어렸을 때 이혼 후 각자 재혼하셨지만 켈리는 양쪽 부모님과 그들의 새로운 가족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4명의 의붓 남동생들과도 아주 가깝게 지냈죠. 켈리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녀가 자신들이 아는 사람 중 가장 밝고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환하게 웃었고 언제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켈리는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 캐머런과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젊은 커플들처럼 때로는 사소한 일로 토라지거나 다투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23일 토요일 밤, 켈리는 친구의 결혼 전 파티에 참석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 결혼을 앞둔 신부가 여자친구들과 함께 여는 파티였죠. 켈리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멋진 옷으로 갈아입은 뒤 그녀가 다니는 대학 근처에 있는 더 로프트라는 곳에서 열리는 파티로 향했습니다. 먼저 친구의 집에 차를 세워두고 친구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그 지역의 유명한 바로 갔죠. 모두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즐거운 파티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 바에 있던 한 남자가 켈리에게 다가와 함께 춤을 추자고 청했습니다. 기분 좋게 취해 있던 켈리는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녀는 그 남자와 잠시 춤을 추고 또 파티에 온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려 춤을 췄습니다. 켈리는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 파티에 켈리의 남자친구 캐머런의 친구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캐머런에게 문자를 보내 켈리가 바에서 낯선 남자와 춤을 췄다고 일러바쳤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파티는 서서히 끝날 분위기였습니다. 다들 술에 취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죠. 켈리는 캐머런에게 전화해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캐머런이 켈리를 데리러 왔지만 그녀가 차에 타자마자 그는 파티에서 낯선 남자와 춤을 춘 것에 대해 그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큰 소리로 다투기 시작했죠. 집에 도착해서도 아파트 밖에 차를 세워두고 말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싸움은 점점 더 격해졌고 켈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켈리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차에 혼자 남고 싶어 했는지 아니면 화가 난 캐머런이 먼저 차에서 애렸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캐머런이 먼저 집으로 들어가고 켈리만 차에 홀로 남겨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10분 뒤 캐머런은 화해하고 켈리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차 안에 없었습니다. 캐머런은 켈리에게 어디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켈리는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되었다는 답장을 보냈죠. 캐머런은 켈리에게 집에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화가 나 있는 듯 했습니다. 그 후 켈리의 휴대폰은 꺼졌고 더 이상 캐머런의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캐머런은 차를 몰고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도 가보았지만 켈리는 그곳에도 없었죠. 캐머런은 켈리의 어머니 줄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 역시 켈리나 집안의 다른 누구에게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줄리는 서둘러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두들 켈리가 어느 친구 집에 갔을 거라고 희망을 가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인 7월 24일, 캐머런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캐머런, 저기 제대로 전화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여자친구랑 바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저한테 화가 나서 나가버렸어요. 뒤따라 나갔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휴대폰 배터리도 다 닳았고요. 가족들한테 전화해봤는데 그쪽도 소식을 들은 게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를 찾아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곳이 어딘가요? 켈리요.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서요. 네? 아파트 아니었나요? 아니면 다른 곳이었나요? 주차장이요.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저한테 화를 내길래 제가 먼저 집에 들어가서 진정되면 들어오라고 했어요. 10분 뒤에 다시 나가봤는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전화를 몇 번 했는데 길을 걷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휴대폰 배터리가 곧 꺼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됩니다. 그녀는 누구죠? 이름이 뭐예요? 켈리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녀를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고 전단지를 배포하기 시작했죠. 경찰이 가장 먼저 신문한 사람은 켈리의 남자친구였지만 그는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찰은 파티에 함께 갔던 켈리의 친구들도 조사했지만 그들 역시 어떤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은 그날 밤 바에서 켈리와 함께 춤을 췄던 한 남성에게로 향했지만 그 역시 켈리의 실종 소식에 다른 사람들처럼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켈리와 몇 분 정도 춤을 췄을 뿐이고 그녀가 다시 친구들에게 돌아간 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두가 켈리를 걱정했지만 특히 그녀의 어머니 줄리는 더욱 애가 탔습니다. 그녀는 딸의 실종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무언가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켈리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려 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이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켈리가 사라진 지 24시간이 흘렀지만 경찰은 여전히 어떤 새로운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사건을 완전히 뒤바꿀 한 명의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목격자는 바로 밴드 경찰서의 신입 경찰관인 이사벨이었습니다. 7월 25일 월요일 정오 무렵 이사벨은 근무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보이는 아주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것이었죠. 이사벨의 말에 따르면 남편의 기이한 행동은 일요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늦게 귀가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32살의 에드윈 라라였습니다. 에드윈은 센트럴 오리건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근무 중에는 보안 순찰차를 운전했죠. 이사벨은 일요일 아침 남편과 함께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그 후 영화도 보러 갔지만 에드윈은 하루 종일 이상하게 굴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사벨은 에드윈이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추궁하자 그는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실수로 한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에드윈은 그것이 명백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어두웠고 그녀가 온통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서 미처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숨진 것을 확인한 후 너무나 겁이 난 나머지 시신을 숨겼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에드윈은 켈리의 소지품 일부가 창고에 숨겨져 있다고 실토했고 그 말을 마친 뒤 이사벨의 총 한 자루를 챙겨 차를 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사벨이 창고문을 열고 불행한 여성의 가방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고통에 겨워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이사벨의 집에서 그녀가 말한 것들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켈리의 신분증, 지갑, 신발, 그리고 피 묻은 솔맹이와 뽑힌 머리카락 뭉치까지 발견되었죠. 특히 경찰의 눈길을 끈 것은 연쇄살인마 안드레아스에 대한 연구자료였습니다. 에드윈의 이야기는 명백히 경찰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단순한 불의의 사고가 아닌 훨씬 더 어둡고 악랄한 계획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에드윈은 도주 중이었고 경찰은 연방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집을 나선 에드윈은 레드먼드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차를 몰고 가 자신의 차를 그곳에 두고 부모님의 스바루 차량으로 바꿔 탔습니다. 그는 세일럼까지 운전해 프레드 마이어 매장 밖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에드윈은 텅 빈 주차장 차 안에 홀로 앉아 있는 한 젊은 여성을 발견했죠. 그녀는 19살의 안드레아였습니다. 막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녀는 자신이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였습니다. 에드윈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 안드레아에게 총을 겨누며 소리쳤고 그녀에게 차를 몰 것을 강요했습니다. 에드윈은 안드레아를 캘리포니아까지 운전하게 했습니다. 3시간을 달린 후 그는 한 모텔에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죠. 그는 안드레아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인 척 행동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방에 들어간 뒤 그는 안드레아를 침대에 수갑으로 묶고 수면제를 강제로 먹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드레아의 휴대전화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안드레아는 순간 기지를 발휘해 자신이 병이 있어서 약 먹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맞춰놓은 알람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녀는 이 거짓말이 그가 자신을 해치는 것을 막아주기를 바랐고 다행히도 안드레아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에드윈은 그녀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에드윈은 점점 더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새벽 1시 30분이 되자 그는 결국 모텔을 떠나기로 결심했죠. 두 사람은 다시 캘리포니아를 향해 고속도로를 달렸지만 안드레아의 낡은 차가 그만 고속도로 위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근처 모텔에 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때 에드윈의 눈에 한 노인이 모텔 밖 자신의 차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잭 랩이었습니다. 에드윈은 차에서 내려 잭의 차를 빼앗으려 했지만 잭은 거세게 저항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에드윈은 그의 복부를 향해 총을 쐈고 안드레아를 끌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잭은 신속한 치료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훔치는 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드윈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할머니와 그녀의 두 손자가 타고 있는 차를 새로운 목표로 삼았습니다. 에드윈은 여성에게 총을 겨누고 5번 주간고속도로 남쪽 방향으로 차를 몰라고 협박했습니다. 안드레아 역시 이 모든 과정에 계속해서 끌려다녀야만 했죠. 에드윈은 차에 탄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해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밴드에서 한 여자를 그리고 외곽에서 또 다른 남자를 쐈다고 자랑하듯 떠벌렸습니다. 잠시 후 에드윈은 할머니와 두 손자를 길가에 내려준 뒤 안드레아에게 계속 운전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다행히 세 사람은 정신적인 충격 외에 다른 상처는 입지 않은 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에드윈은 안드레아에게 휴대폰 카메라를 켜라고 요구했고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도망자 살인범과 납치라는 제목으로 이 영상을 올리라고 지시했죠. 아침 6시 40분경 캘리포니아주 레딩 근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에드윈은 돌연 911에 전화해 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에드윈과 안드레아의 차는 시속 160km에 달하는 속도로 질주했지만 경찰의 추격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에드윈은 처음에는 아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켈리를 실수로 차로 쳤고 그녀가 비명을 멈추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목을 졸랐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신문 끝에 에드윈은 마침내 입을 열고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켈리는 캐머런의 차에서 내려 학교 주변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에드윈은 학교 순찰차를 타고 그녀를 발견했고 그대로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는 켈리에게 다가가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죠. 술집에서 집으로 혼자 걸어가는 학생들을 경비원의 순찰차로 태워주는 일은 종종 있었기에 이는 그리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오리건 전문대학의 순찰차는 경찰차와 외관이 매우 흡사했고 경비원 제복 역시 경찰 제복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켈리가 그를 학교 순찰대원으로 알았든 경찰로 착각했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그를 믿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차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순찰차 내부는 경찰차처럼 뒷좌석이 분리된 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켈리가 차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녀는 완전히 덫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차에 탄 후 에드윈은 켈리에게 잠자리를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켈리가 성매매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경찰에게 진술했지만 모욕감을 느낀 켈리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이 일을 학교에 신고하면 자신이 해고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에드윈은 켈리를 한적한 공터로 데려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그는 손에 잡히는 돌멩이로 그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그대로 그녀를 버려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그녀를 그 황량한 곳에 버리고 떠났을 때 켈리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는지 아니면 아직 살아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소름 끼치고 끔찍한 일이죠. 그 후 그는 학교 캠퍼스로 돌아가 차를 바꿔 타고는 다시 켈리를 해친 장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켈리의 시신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더 은밀한 곳에 숨기기 위해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에드윈이 집을 나설 때 처음 운전했던 차를 찾아냈고 그 안에서 몇 장의 손으로 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해친 곳은 B12구역, 대학에서 그녀를 쳤다. 그리고 다른 종이에는 이 종이는 내가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죠. 경찰은 즉시 126번 국도 너머의 협곡으로 향했고 마침내 켈리 우열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의학적 검사에서는 목이 졸린 흔적과 다수의 두개골 골절 그리고 성적인 공격의 정황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에드윈의 변호인은 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켈리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후 에드윈은 사형을 피하기 위해 결국 자신의 죗값을 인정했죠. 2018년 1월 그는 켈리를 해친 혐의와 안드레아를 납치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2개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켈리의 할아버지께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저에겐 3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켈리가 건강하게 돌아와 다시 평범한 삶을 사는 것. 둘째,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우리 켈리에게 저지른 짓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는 것. 그리고 셋째는 법이 저놈을 제게 넘겨주어 제 손으로 직접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켈리의 어머니 줄리 역시 그가 켈리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켈리의 안타까운 희생은 오히려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켈리를 기리기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한편 안드레아는 자신은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라며 그가 감옥에서 평생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말이 모두 끝난 후 에드윈은 용서를 구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마 그의 기도를 들어주고 용서해 줄 리는 신밖에 없었을 겁니다. 에드윈의 아내였던 이사벨은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경찰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경찰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켈리의 가족은 에드윈의 신원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오리건 커뮤니티 칼리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대학의 보안 순찰 차량이 실제 경찰차와 너무 흡사했고 보안 요원들의 제복 또한 경찰과 비슷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보안 요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침내 켈리의 가족은 오리건 칼리지로부터 $200만 합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켈리의 사건 이후 오리건주 상원은 만장일치로 SP576 법안, 일명 켈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캠퍼스 내 보안 시스템을 개혁하고 경찰과 보안 요원의 역할 및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슈로이어 가족에게 또다시 끔찍한 일이 닥쳤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 현금 $3만 수많은 귀중품을 훔쳐간 것입니다.
도난당한 물건 중에는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 잠이 솔솔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